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집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것이 어찌 보면 좀 고단하고 힘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안전하게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또 준 것이다. 우리가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는데 지하철 타고 옵니다.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 좌석에 보면 여러분 그 분홍색 표시가 있는 곳 아시죠? 거기 어디 자리인지 아세요? 아시죠? 이제는 뭐 많이 썼으니까 임산부 분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리를 비워두죠. 여러분이 거기에 빈자리가 있다고 그냥 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노약자석하고 비슷한 거이죠. 우리 사회가 더 포용적이고 남을 생각하는 어떠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참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탔어요. 타고 귀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헤드폰을 꽂고 뭐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주위를 살폈는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데 임산부석이 지금 비어 있는 거죠.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 앉더라고요. 앉습니다. 앉고 나서는 눈을 감습니다. 이 자는 척 하는 거죠. 글쎄요, 잠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부끄러움을 지금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들, 이 부끄러움을 질타하는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겠다고 눈을 감은 겁니다. 저는 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이라는 게 참 공교롭죠. 그 출근길에 정말 배가 산만한 한 8개월, 9개월 가까운 분이 탔어요. 타서 다급하게 자리를 찾습니다. 어느 자리? 임산부석. 그런데 지금 자리에 앉아있죠. 누군가 앉아있습니다. 남자예요, 남자. 그 앞에 그 임산부 분이 서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저로서는 좀 딱한 상황, 이 상황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제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앞에 임산부가 탄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독립문에서 내리는데 홍제쯤인가요? 제가 내릴 곳은 아니에요. 근데 문이 열립니다. 임산부석이 뭐 문가 옆에 있죠. 그래서 제가 그 홍제역에서 내리면서 그 사람 발을 밟고 내렸어요. 밟아버리니까 이 사람이 뭐야 그러면서 눈을 뜨니까 앞에 임산부가 있죠. 그래서 임산부를 확인하더니만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임산부가 앉는. 제가 그래서 홍제역에서 내려서 한 지하철을 이제 보내고 다음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눈을 감으면 주위를 살피지 않으면 오직 내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눈을 감지만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은 눈을 감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눈 감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도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아픔을 배려하는 마음이 주위를 살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위를 살피면서 이 시간대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 시기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드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좀 중요한 것을 배워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사실은 인노켄티우스 이전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여기 부분은 시험의 공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순서적으로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시 한번 좀 살필까요? 우리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게르만 이동 이후에 홀로 있었던 로마 교황이 저 비잔티움 황제이자 교황에게 위협당했던 사건, 우리 성상숭배 하지 마라.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핀의 도움 속에서 다행스럽게 막고 결국 동서가 나뉘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 교황은 나름대로 파워가 점점 세지면서 결국 황제와 붙었다. 바로 카노사의 굴욕 사건으로 성직자의 서인권 문제였죠. 그 문제로 결국 이기고 교황은 카노사의 굴욕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결국 인노켄티우스 3세의 절정 13세기 가는데 바로 그 사이쯤에 십자군 전쟁이 터지고 그 사이에 클레르몬 공회와 보름스 협약이 연이어 나오더라.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배운 이야기의 순서적인 부분이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자, 백년 전쟁을 사실 먼저 배웠어요. 먼저 배웠지만
백년 전쟁이 왜 길었냐? 바로 흑사병의 와중이었고 당사자인 영국은 영국대로 와트 타일러나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바로 자크리난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교황권의 쇠퇴라는 과정으로 보자면 교황과 황제가 다시 한번 충돌하더라. 십자군 전쟁 이후 아비뇽 유수 바로 프랑스의 필립 4세가 바로 성직자의 과세권 문제로 충돌하였고 이겨서 교황을 아비뇽에 감금시켰다. 아비뇽 유수. 자, 그런 아비뇽의 교황과 로마 교황이 결국 대립하더라. 교회의 분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혁적인 요구가 있어서 웨클리프 하우스가 신앙과 성경을 강조하더라.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게 콘스탄츠 공의회였고 후스를 처형하고 교회 대분열을 종식하였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콘스탄츠 공의회. 자, 바로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십자군 전쟁, 백년 전쟁과 와중에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에 드렸죠. 자, 요거 이해하면서 이제 3장 우리 조금은 다른 시대, 중세를 마감하는 시대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 봅시다. 자, 르네상스예요. 자, 34페이지입니다. 그 흐름을 한번 좀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를 배웠어요. 그걸 우리가 유럽의 고대라고 합니다. 고대 시대,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를 배웠어요. 신을 중심으로 한, 여기는 뭐 인간 중심이고 여기는 신을 중심으로 한. 오늘 배우게 된 르네상스를 비롯한 종교개혁, 신학로 개척, 요게 이제 연이어서 벌어지면서 중세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르네상스가 고대의 인간을 다시금 주목하는 것이고 종교개혁은 중세 때 썩어가는 종교적인 것의 개혁적인 부분이고 신학로는 유럽이 더 커진 사회, 유럽의 시야를 더욱더 확대하는 이런 과정 속에 이제 떠오르던 왕은 절대 왕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절대 왕권의 시대에 시민들은 저항하게 되고 그게 바로 시민혁명 그리고 새로운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 산업혁명이 연이어 터지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근대 시대로 내려갑니다.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로 나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중세를 마감하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신학로 개척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절대왕정과 혁명을 배워서 근대사회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 바로 르네상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거기 부활, 재생의 뜻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한번 우리 까롤루스 대제 때 부활이라는 말로 배웠었죠. 이게 이제 르네상스고 르네상스는 르와 네산스의 이제 결합어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리버스, 다시 태어났다. 다시 뭐가 다시 태어나냐? 바로 중세의 아름다움. 이 중세의 미는 신이 보기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 고대의 그리스 로마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아름다움.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부활을 하려면 요거 다음에 얘가 부활한 거죠. 얘가 이렇게 해서 다시 르네상스 땐 신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의 재발견 그리고 신으로 인하여 가려졌던 인간과 자연의 세계의 재발견, 이게 바로 르네상스이고 그 물적 토대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부활. 자, 거기 볼까요?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의 부활이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부활이다. 중세에 가려졌던 인간과 자연의 재발견이다. 그래서 중세의 신적인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문예부. 그래서 인문주의라, 휴머니즘. 바로 르네상스가 다시금 발견하고 다시금 부활시킨 게 바로 휴머니즘. 인간의 재발견, 자연의 재발견.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중세의 성모상이에요. 인간적인 느낌이 전혀 안 나죠. 이게 바로 르네상스 때 성모상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인 그 리얼리티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완전하게 다르죠. 바로 로마와 그리스 로마의 부활, 인간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고 이 르네상스가 두 시기에 걸쳐서 연이어 터집니다. 하나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이 이탈리아와 북유럽이 앞서서 우리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 무역의 번영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적 토대가 또 되어서 앞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 가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순서적으로는 이탈리아가 먼저고 알프스 이부, 바로 북유럽이 나중이 되고요. 특징도 또 틀려요. 이탈리아는 문예부, 그리고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사회개혁입니다.
문예부흥은 뭐예요? 문학과 예술이죠. 그래서 앞서 방금 이렇게 본 것처럼 약간 이탈리아 쪽은 예술 쪽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이 아는 많은 예술가들, 거장들이 여기에서 많이 출연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탈리아 먼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먼저. 왜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했냐? 그 이유가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고전 문화의 전통이 바로 이 이탈리아였다. 이탈리아가 옛 로마죠.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흡수했었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옛 그리스 로마가 있었던 곳이고 그 유산들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재발견하기에는 가장 최적지였다. 그 본산이었습니다. 자, 그런 위치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한 대로 비잔티움 제국이 15세기에 멸망하죠. 오스만에게 멸망합니다. 그때 말했어요. 이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고전을 보존하고 있었고 그 그리스 고전의 연구자들이 오스만에게 있지 않고 이탈리아로 이주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이탈리아로 전수되면서 르네상스의 씨앗이 되더라,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탈리아가 십자군전쟁 이후에 특히나 북이탈리아 쪽에 경제적인 번영이 있어. 이 경제적인 번영을 가꾼 이런 군주들이나 제후들은 자신의 부를 마음껏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눈에 보이게 과시하려면 그게 바로 예술품이죠. 그래서 그 예술가들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중해 무역의 경제적 번영, 특히나 이탈리아 북부 도시의 그 군주들은 그리고 부유한 상인들은 이 메디치 가문 등등등은 이런 문예부흥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활발하게 예술활동이 펼쳐질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탈리아가 선택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르네상스의 천문을 연 사람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예의 문학이죠. 페트라르카.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 불리고 서정시를 쓴 사람이에요. 페트라르카. 최초의 인문주의자라는 건 인간을 발견했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이제 페트라르카예요. 이 사람 페트라르카고, 요거는 누구냐? 페트라르카가 사랑했었던 라우라라는 여인이에요. 교회에 갔는데 이 라우라라는 여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페트라르카가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우라를 이제 뒷조사를 해보죠. 어디에 있는 누구냐? 저 처자는. 그랬더니만 안타깝게도 결혼을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하고 싶지만 이미 결혼해서 남의 남자의 여자가 된, 가질 수 없는 사람. 가질 수 없는 사람. 이 안타까운 가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20년 넘게 짝사랑을 합니다. 이 짝사랑을 하면서 이 짝사랑의 감정을 시로 쓴 거죠. 시로. 라우라가 죽고 곧 있다가 또 페트라르카가 죽어요. 그 서정시들입니다. 바로 직전에 라우라가 죽은 이후에 쓴 서정시예요. 그녀가 즐겁게 거기 아름다운 나무에 기대어 있는 모습, 또는 잔디와 꽃밭이 그녀의 치마와 황홀한 앞가슴에 의하여 가볍게 덮이기도 하는 모습을 나는 슬픈 추억으로 기억하노라. 하늘이 도우셔서 만약 내가 이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주여 불쌍한 나의 육체를 이곳에 묻히게 하소서. 육체의 옷을 벗은 내 혼이 그가 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로 저를 데려가소서. 라우라가 죽었어요. 그 여인의 모습이 내 눈에 생생한데 주여 저는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저도 데려가세요. 라우라 따라갈래요. 지금 익숙해 보이는 사랑 이야기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여, 신을 부르면서 자기 사랑을 말해요. 중세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세에는 정말 경건함이죠. 이건 뭐예요? 개인의 사랑, 인간의 욕망, 이 욕망이 불붙어서 표현되는 거죠. 중세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기도예요. 인간의 기도. 바로 이 서정시,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어떤 노골적인 모습을 표현한, 그래서 인문주의요, 이것이 중세와 결별하는 최초의 흔적이다 라고 해서 우리 페트라르카를 르네상스의 문을 연 최초의 인문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 데카메론이에요. 인간의 성적 타락과 부도덕한 인간 군상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 데카메론의 데카는 여러분 영어의 데케이드 있죠? 10년. 이 데카는 10이라는 뜻이고 메론은 1.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뜻입니다. 열흘간의 이야기. 열흘간의 이야기에 100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치 천일 동안 쓴 이야기다라는 것의 유럽판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이라는 거죠. 이야기는 이래요. 피렌체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럼 뭐 다 죽게 생겼죠. 그래서 정말 그 남녀, 정말 그 청춘 남녀 열상이 이렇게 외지로 가서 이게 뭐 소위 말하면 뭐 호텔 같은, 그러니까 외지에 별장에 같이 모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 마지막 우리 마음껏 누리고 죽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열상의 사람 남녀가 모여서 여기 보면 어떤 성적인 부분도 상당히 문란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이야기하면서 들은 이야기, 야 어디에 있는 성직자가 그렇게 그럼 완전히 그렇다면서 야 걔는 또 제후는 어떻고,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들었었던 성직자와 제후의 뒷담화를 엄청 하는 뒷담화. 그 뒷담화가 뭐예요? 부도덕한 신랄한 비판인 거죠. 사실 데카메론은 상당히 좀 수위가 높아요. 수위가 높습니다. 비판의 수위도 높고 성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비판, 이게 다 중세와는 벗어나는 거죠. 중세는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데카메론. 그래서 제가 이 말하니까 많은 친구들, 예전에 친구들이 데카메론 많이 빌려서 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빌려보라는 게 아니고 다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고전이니까 뭐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카초의 데카메론이 있었고요.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조심하세요. 이게 이탈리아 거예요. 이탈리아 거. 거기 보면 이탈리아의 분열 속에서 강력한 군주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군주론이니까 군주는 모름지기 어떠해야 되냐라는 걸 이제 마키아벨리가 쓴 거예요. 이게 이탈리아의 당시 모습입니다. 이탈리아가 경제적으로 번영했지만 안타깝게도 통일된 나라가 아니고, 여기 보면 피렌체부터 해서 베니스, 제노아, 밀로아 엄청나게 이제 분열이 됐던 거죠. 이 분열 상황에서 군주는 어떠해야 되냐? 군주는 어때야 돼? 예전의 중세 군주처럼 신에게 기도하고 주여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살아남아야지. 군주는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왜? 자기 백성을 살려야지. 자기 나라를 살리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게 선이 아니고 제 나라를 지키는 게 선입니다. 강력한 군주가 자기의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선이라고 본 겁니다. 이게 바로 목적, 군주의 목적이라고 본 거예요. 이 목적을 군주가 달성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제 기도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뭐예요? 군주는 때로는 사자와 같고 때로는 여우처럼, 사자처럼 난폭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우처럼 간교를 부리고 꾀를 부리고 혹은 속이기도 해야 된다. 군주는 인자할 필요가 없고 인자한 척만 하면 된다. 그야말로 수단 방법 가리지 마라. 수단 방법. 그게 더러운 방법,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방법일지라도 그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은 가릴 필요 없다. 여러분 많이 듣는 말이죠. 목적이 선하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그게 사실은 마키아벨리가 한 이야기예요. 마키아벨리. 그래서 마키아벨리시스트라고 이야기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지칭하는 말로 쓰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군주는 이전 중세 시대에 요구했었던 종교적인 것, 중세 시대에 요구했었던 도덕적인 것, 이런 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정치, 오직 나라를 지키는 그런 현대적인 군주, 실제적인 군주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군주의 상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해도 돼요. 예전에는 마음으로만 표현했던 걸 이젠 군주론으로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중세의 군주의 상을 벗어났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탈리아의 분열, 그 속에서의 강력한 군주의 주류.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인 군주, 도덕적인 군주가 아니고 오직 꾀를 부리고 위협을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 이게 바로 중세를 벗어난 군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가들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 거장들의 출연, 천재의 시기,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출연할 수 있었던 건 아까 말했듯이 경제적인 번영이었어요. 이들을 물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었죠. 자, 뭐 다 언급할 수 없고 이들의 작품들 다 말할 수 없지만 뭐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이게 이제 피에타죠. 미켈란젤로는 뭐 동상 사실은 뭐 동상 조각가 그림도 뭐 상당히 많이 그렸고 이 여러분 그 헬레니즘 시대에 라오코네 군상하고 리얼리티가 거의 닮지 않았나요? 그야말로 그리스 시대의 부활이라는 것을 찬란하게 보여줍니다. 피에타. 이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죠.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의 죽음. 슬퍼하는 어머니 바로 마리아. 그 표현을 조각으로 담은 거죠.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이 많은 오해를 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조각을 보면 마리아가 주인공 같아요. 지금 마리아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거의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주님을 강조하지 않고 마리아를 강조했냐? 이거 좀 그렇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지만 미켈란젤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구나. 이 작품은 신에게 드린 작품이다. 신은 어디에 계시냐? 너희 곁에도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다. 그럼 신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냐? 신은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다보신다. 위에도 내려다보시면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표정 보세요. 표정. 예수님의 그 최후의 고난, 그 끝에 나왔었던 이제 다 이루었노라. 이제 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노라. 정말 아름다운 표정. 이 미켈란젤로의 한 발 더 나아간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피에타. 미켈란젤로 한번 넣어볼까요? 지난번에 예전에 천지창조도 보여줬는데 이건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는 항상 최후의 심판 때도 봤지만 우람하죠. 다비드상. 이게 이제 예수님 천지창조 심판하러 예수님. 예수님 몸이 뭐 장난 아니에요. 거의 이제 대회 나가셔도 돼요. 정말 우람한 몸짓이고 이제 하늘로 천국으로 가는 곳 심판받는 사람들을 아주 웅장하게 표현한 대작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죠. 여기 지금 정말 가죽만 가지고 올라가는 가죽만 가지고 이게 이제 성 바르톨로미우 순교할 적에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한 성 바르톨로미우를 천국으로 올리는 장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세세하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바르톨로미우의 얼굴이 말이죠. 앞에 있는 그 미켈란젤로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얼굴을 투영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이 그림은 천정화입니다. 역시 천정화. 천정화는 그야말로 노역이에요. 이게 손을 이렇게 잔뜩 올리고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노예한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그린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 극복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건데 이제 워낙 대작이니까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많이 와요. 얼마나 그렸나. 체세리나라는 이제 추기경이 와서 얼마나 그렸나 봤는데 다 홀딱 벗고 있어. 아니 성자들부터 해갖고 다 빨개 벗겨놨어요. 그래서 체세리 야 여기가 목욕탕이냐? 왜 이따위로 그렸어? 이제 잔뜩 핀잔을 주고 간 거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힘들어 죽겠고 너가 내 뜻도 모르고 지금 옷 벗겨진 거나 잔뜩 보고 있고 네가 성직자냐? 열이 받은 겁니다. 열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다 대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갖고 체세리나 그 추기경을 여기 그림에 담아놨어요. 바로 최후의 심판받는 이 악마의 모습. 이 얼굴이 바로 체세리나. 이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복수를 하면 얼마나 예술적인 복수인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체세리나 추기경의 말이 사실 맞았어요. 정말 홀딱 벗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선생님 홀딱 벗고 있긴 하지만 좀 가렸잖아요. 그래도 중요 부위는 이렇게 뭘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렸네요. 그래도 미켈란젤로가 나름대로 예의는 다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 가린 거는 미켈란젤로 그린 게 아닙니다. 사실 미켈란젤로는 다 벗겼어요. 다 완전히 벗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벗긴 것에 대해서 이제 불경함을 이제 당시 성취자들이 느꼈고, 근데 미켈란젤로는 살아있을 적에 이 작품에 손을 대기가 좀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될 공의회가 또 있는데 그 공의회를 열어갖고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야 위에다 덧칠하자. 그래갖고 덧칠해서 그린 겁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지만 동시에 추가돼서 덧칠된 그림.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담긴 최후의 심판. 그리고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여러분에게 유명한 것이고, 이것도 그리스 로마의 어떤 뭐 밀로의 비너스상하고 거의 유사하죠. 중세적인 느낌이 전혀 안 나는. 자, 성 베드로 성당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미술 작품, 이런 미술 작품들 여기 이제 중세 완전하게 다르죠. 이런 작품들 앞서 본 페트라르카부터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그리고 특히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리고 이런 예술 작품이 이탈리아 르네상스다, 문예부흥이다, 이런 것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배경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한 쌍으로 삼고 여기와 비교되는 것으로 우리 배우는 게 북유럽 르네상스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해가 지지 않을 것 같던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결국 쇠퇴해 갑니다. 왜 쇠퇴했을까? 왜 쇠퇴해 나갔을까? 라는 것은 결국은 돈이에요. 머니입니다. 머니. 자,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갔다.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갔다. 대서양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유럽과 아메리카로 있는 요 바다가 대서양이죠. 거기에다가 써놓으세요. 대서양으로 이동한 이유, 바로 신항로 개척입니다. 신항로 개척, 신항로 개척. 여러분이 잘 아는 콜럼부스고, 콜럼부스 연도도 하나 알아두세요. 우리 1492 콜럼버스, 1492 콜럼버스 영화도 있었어요. 1492. 1492 콜럼버스가 이제 신항로 개척에 문을 연 사람 아닙니까? 아메리카를 뭐 이렇게 발견했다는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이 대서양의 길을 연 사람인데, 1492년이면 15세기 끝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16세기에 문을 열리는 겁니다. 사실상 16세기. 그러니까 신항로 개척이 16세기에 열리면서 이제 지중해에서 무역하지 않고 대서양을 통해서 아시아로, 대서양의 문물이 열립니다. 여기가 이제 경제적인 번영지로 바뀌어 나가면서, 그럼 뒤집어 말하면 지중해 무역이 쇠퇴해 나가면서, 지중해 무역이 쇠퇴한다라는 건 그곳의 상인들, 제후들이 돈벌이가 이제 안 된다는 것이고, 돈벌이가 안 된다라는 건 더 이상 문예부흥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여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경제적인 쇠퇴가 문예부흥의 쇠퇴를 낳았던 것이죠. 언제? 16세기 신항로 개척 속에서 지중해 무역이 쇠퇴하고 대서양 무역이 번성하면서 르네상스의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쇠퇴해 나가더라. 물론 거기 보면 결국 이탈리아는 통일되지 못하고 정치적인 분열이 계속되면서도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야기를 좀 배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좀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